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저는 금속노조 여성국장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 번째로는 법에서 정해진 모성보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면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말, 행동, 시선, 디지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주었을 때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부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까지 포괄하는 큰 개념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업 내 징계나 그리고 손해배상 등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희롱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왜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 가벼운 사건인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섹슈얼 허래스먼트라는 단어는 성희롱, 성적 학대, 성착취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개념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왜 헷갈리게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섹슈얼 허래스먼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고 법적 용어로 도용을 할 때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걸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일까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폭력이 있습니다.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아니면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횡유하는 행위, 또는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이런 행위들이 언어적 성폭력이고요. 예를 들면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피곤해 보이네? 어젯밤에 뭐 했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되는데 좀 부실하다. 이런 거라든가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시지? 누구씨 술 좀 따라줘봐. 이런 것들이 모두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적 성폭력인데요. 이것은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들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또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 성적인 손짓이나 몸짓을 해서 이것을 보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을 시각적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이런 일들이 사실 요즘에도 간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남성들이 많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렇게 바지춤을 나와서 추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시각적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는 것 또한 시각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성폭력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들, 이를테면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리고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짱을 낀다거나 억지로 차에 태운다거나, 그리고 나 너 좋아해 이러면서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들이 신체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인데요. 사실 이것은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N번방 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불법 촬영,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행위, 그리고 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성폭력,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아니, 보라고 올려진 동영상인데 그거 보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꼭 보지 않다 하더라도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도 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클릭 한 번으로 올라가는 조회수 내지는 또 이용료 이런 걸 내면서 보시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성폭력 행위 및 불이익 조치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것,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에 원하지 않는데도 참석을 종용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 또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줬다고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고요. 예전에는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지고지순한 사랑, 뭐 순애보,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지만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스토킹 범죄들이 최근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개념은 2차 가해라는 개념이에요. 2차 가해, 2차 피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업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을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원가해 사건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원가해 사건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 이후 공군이라는 조직의 태도, 주변인들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더 힘들어하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요하게는 2차 가해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탓하는 말들. 그러게 넌 왜 그 술자리에 따라갔니? 내지는 그러게 네가 왜 평소에 그런 옷 입고 다니니? 뭐 내지는 그러게 네가 왜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줬니? 라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는 것,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들,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내지는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데 좀 봐줘라. 또는 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구나. 이런 것들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소문,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생활 유포 등도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하고요. 이는 피해자에게 원 사건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이 사건 자체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간주돼서 원가해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 법적 용어로 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회사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 직장 내 성폭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처벌도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12조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3조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주는 그 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쭉쭉쭉쭉 조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부터 사건 접수, 처리까지 사업주가 책임지고 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을 회사에 신고했을 때 사측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회사 내에서 2차 가해도 발생하고 뭐 조반장들한테 뭐 소문을 내기도 하고 관리자들 내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시면서 동시에 회사 내 조치와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성보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주요 내용은 5가지인데요.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인 경우, 그 산전 산후 휴가, 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돌봄 휴가 이렇게 5개를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성이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하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는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 여성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에 허용해야 하고요. 근데 일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 노동시간이 6시간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급여 삭감은 없습니다. 또 이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업주가 허용해야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6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 나는 9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할래요. 또는 나는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래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내용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후기에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업주는 허용해야 되고 이 또한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산전 산후 휴가입니다. 산전 산후 휴가는 90일이에요. 다태아일 경우에는 또 120일입니다. 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90일 전체를 쓰면 앞에 산 전에 30일 쓰고 뒤에 60일을 쓰거나 그리고 산 전에 45일을 쓰고 뒤에 45일을 쓰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출산 전후 휴가는 유산의 경험이나 이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 사유가 있을 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에는 45일이 되어야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에는 휴가 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은 법적 의무 조항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출산 휴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총 10일입니다. 유급 휴가예요. 한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깜빡하고서는 90일이 지났어요. 이제 신청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는 안 돼요. 90일이 지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휴가는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이니까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이하라는 건데요. 이런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애가 2022년 5월 1일에 만 8세가 되는데요. 혹시 4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4월 30일이 시작일이 되게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그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이고 한 번에 사용하거나 두 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누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번 육아휴직 기간은 30일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달 쓰고 2달 쓰고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 뭐 11달 쓰고 1달 쓰고 이렇게는 가능한데 11달 보름을 쓰고 나머지 보름이 남았어요 할 때는 그 보름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두 번 나눠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번의 육아휴직 기간은 30일이 넘도록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 아이의 동시에 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쓰거나 아니면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2월부터 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4개월부터는 쭉 끝날 때까지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를 받을 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4개월부터 끝날 때까지 상한액은 월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한액이 있는데요. 아무리 적게 줘도 월 70만 원은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 급여액 중에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을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총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70%를 받다가 복귀하고 6개월 지난 후에 나머지 20%는 한꺼번에 받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부모가 동시에 아이들을 잘 키우자 이런 이제 그 독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 특려제도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줘요. 그래서 이때는 상한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 3개월 동안은 25%를 남겨두지 않고 100%를 모두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건 동시에 사용할 땐 아니고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급여가 높은 사람이 뒤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엄마가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엄마가 두 번째, 아빠가 급여가 높은 경우는 아빠가 두 번째에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아이의 양육에 책임이 있으므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 달라요. 또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이 월 250만 원이고요. 4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 마지막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를 보면요.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8월 달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러면 9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끊어서 신청하지 않고 다 끝나고 육아휴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간을 적치하여 한 번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육아휴직 끝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출산휴가도 90일이 지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꼭 이제 신청하셔야 됩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한 개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요. 이것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년 썼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총 2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육아휴직을 6개월을 썼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6개월 해서 둘 다 합치면 2년이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육아휴직을 1년 1개월 쓰고 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개월을 쓰고 싶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 2년 동안 쓸 수 있대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고 35시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의 노동시간은 3시간에서 7시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그럼 나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매주 최초 5시간 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근데 상한액은 200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5시간이 넘어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된 노동시간은 총 5시간,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상한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임금 손실이 없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단축된 5시간은 월급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 거죠.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된 노동시간은 총 10시간이므로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근데 상한액은 2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이 150만 원에 이제 계산이 돼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 급여 계산은 노동자마다 월 급여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계산하는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는 가족돌봄 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게 다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장 최장 90일이에요. 그리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0일 쓰고 30일 쓰고 45일 쓰고 45일 쓰고는 되는데 70일 쓰고 20일 쓰고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신청하셔야 되고요.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90일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가족돌봄 휴가를 5일을 썼다. 그러면 가족돌봄 휴직은 90일에서 5일을 뺀 8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는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급여는 법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별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로 등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는 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에 대한 내용, 그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위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우리 회사가 누구에게나 안전한 직장이 되고 또 일과 가정 함께 잘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